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림. 2. 한국으로 막대한 자원이 이전되었습니다. 3. 중국의 더러운 음모가 파산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지구상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자, 그런데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콩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한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열대우림에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가스들이 내장되어 있어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이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됐었는데요. 콩고가 왜 다른 나라들을 모두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콩고 분지를 최종 낙찰받게 되면 얼마나 큰 대박을 얻을 수 있는지, 한국인의 복지가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합파주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의 열대우림이,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정부는 자국 내 석유가스 매장지 다수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인데요. 경매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콩고는 올해 1월 경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경매 대상지의 수를 15곳에서 30곳으로 늘렸습니다. 경매 대상지에는 고릴라 서식지인 비룬가 국립공원과 개발 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열대 이탄지대 등에 위치한 매장지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작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10년간 콩고 분지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국제사회로부터 5억 달러 약 6,500억 원 상당의 관련 투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조차 화석연료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콩고 타나수소 장관 고문인 토시 응파누는 민주콩고 정부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주목해왔다면서 빈곤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콩고는 현재 지구온난화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콩고인데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콩고 내 마을 간 무력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향을 떠난 이재민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재민이 멜코하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식량이 부족해 아이들이 아프다라고 말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채 로이 T.S. 로이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움막은 식량 100급대 쓰고 남은 비닐봉지나 자루로 고정해놨지만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만보는 비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움막엔 물이 샌다라면서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민뿐만이 아닙니다. 콩고 주민 에스퍼란스는 음식을 담을 그릇도 없고 물을 나를 통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다라면서 주변 밭은 이미 경작이 끝났고 일거리를 찾으려면 아주 멀리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급여가 1달러 약 1,200원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인 요아킴은 비닐 포대, 음식, 화장실이 없고 아주 적은 우물도 매우 멀리에 있다라면서 음식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콩고 정부는 콩고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 매장지들을 매각할 것이라 선포했는데요. 총 매각 금액은 4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콩고 내 석유 매장지 모든 곳에서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최소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심지어 러시아도 콩고 석유 매장지를 탐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의 친서를 직접 콩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콩고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콩고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것 같다며 한국이 초대박 날 것이라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콩고가 한국의 이 엄청난 석유 매장지를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콩고는 이전에도 한번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에 콩고의 N분디 광부를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저는 잔존 매장량이 2억 6,600만 배럴, 1일 생산량 4만 배럴 규모로 서아프리카 육상 광부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드릴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무려 3,600m 이상도 시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깊숙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하지 못했던 수많은 석유 매장 지역이 한국의 기술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요. 콩고 정부도 세계 최강의 석유 시추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단숨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복지 수준도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산유국인 카타르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에도 학비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카타르 국민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평생 의료비와 전기세, 수도세가 무료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카타르처럼 이자 없이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금액에는 제한이 있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수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더 놀라운 혜택은 바로 개인소득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카타르 정부는 아이 아빠와 엄마에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월 23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일머니 파워인데요.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콩고로부터 석유 매장지를 한 차례 사들이는 데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노하우를 살려 이번에 또 성공하게 된다면 아시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받을 때 유일하게 한국이 콩고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콩고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물자를 대규모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콩고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식량을 꾸준히 대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콩고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호감 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전에 콩고 정부가 석유 매장지를 한국에 매각했을 당시에도 콩고 국민들의 태도는 너무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콩고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일환으로 콩고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얻기 위해 콩고에 빌려준 금액 중 2,800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70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가로 콩고 내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강탈했습니다. 콩고의 도로와 병원 몇 개 지어주는 대가로 콩고에서 생산되는 전체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지분 68%를 챙겨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콩고 국민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있는데요. 콩고는 중국의 이러한 강탈행위에 열받은 나머지 IMF에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28일 현지 시간 콩고 공화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 한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투자 전략이 콩고 공화국에서 장애물을 만난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콩고는 IMF로부터 5천억 원을 긴급 지원받았고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IMF 측과 협의한 사항 중 하나로 중국에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갚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천억 원을 콩고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중국에 매각할 줄 알았는데 콩고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숨에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농업 기술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면서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최악의 환경에 차곡차곡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이 자랄 수 없어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막에선 이제껏 그 어느 국가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감자를 키우고 옥수수를 키우고 닭을 키우더니 이제는 사막 한복판에서 새 양식까지 성공해낸 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농업기술이 괜히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쌀을 가장 많이 먹는다는 세네갈에서는 한국의 쌀 재배 기술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수입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급률을 높여주었는데 최근 세네갈 정부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세계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글로벌 사회를 이끄는 주체로서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빈곤은 비단 그 나라의 빈곤만은 아니라는 철학으로 전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도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습니다.
이 나라가 나라 구실을 하려면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 이는 6월 25일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메가더 장군이 호언장담했던 말입니다. 최소로 100년 혹은 그 이상이 걸려도 제거는 불가능하다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이를 뒤집으면 다시는 일어날 가망이 없는 절망적인 나라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제발 원조를 부탁한다는 편지를 썼고 실제로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았습니다. 옥수수 가루, 다 철업 빠진 군부, 남들이 입다 버린 소복, 분유, 군인들이 먹다 남은 잉여농산물과 같은 구호불자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면서 1950년대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산업화가 시작된 1969년에는 무려 800억 원의 원조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일사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9년 한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도 해내지 못한 일을 세계 최초로 이뤄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당에 가입합니다. 이들을 다른 국가의 원조를 제공하는 원조 공력 클럽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이 닭의 24번패 공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기타 23개 국가는 모두 영원히 원조를 받기만 하거나 애당초 남의 원조를 받지 않고 퍼주기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때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죠.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에 큰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한국 역시도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아프리카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었는데요. 2005년 650억에서 2016년 5,500억 원 후 10년 만에 10배 가까이 지원 규모를 늘린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지원 방식을 전혀 달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개발 원조라는 이름으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왔습니다만 눈에 띄는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200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잠비아 출신의 담비사 모요는 이제까지 해온 선진국들의 원조는 죽은 원조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돈을 투입하기만 하면 원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부패한 권력자의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장악하고 또 다시 원조금을 가로채는 등 약순환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죠. 사자성어 중 교다채 신수자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는 의미인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공유하는 방식이 꼭 이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세네갈이라는 국가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세네갈은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쌀을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네갈의 국화가 벼이만큼 쌀에 대한 애정과 갈망이 컸습니다민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네갈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었죠. 전체 가구 중 18.8%가 식량 부족을 겪었습니다. 쌀이 주식임에도 자급률이 낮아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왔으나 수입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쌀 즉 벼는 수확할 때까지 거의 물속에서 자라다시피 할 만큼 항상 논에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하지만 사막이 대부분인 아프리카에서 이런 음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모래사막은 세네갈 정부와 국민들로 하여금 가를 더욱 갈구하게 만들었고 식량 문제 해결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급기야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계기로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커패시를 통해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2010년 한국은 아프리카 19개국과 함께 한 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회의체 커패시를 출범했는데요. 아프리카의 농업 현안을 공유하고 농업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과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국가는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티오피아,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를 포함한 19개국입니다. 이들 모두가 식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촌진흥청은 이들에게 쌀을 줄 것이 아니라 현지에 적합한 쌀을 직접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는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2016년부터 10년간 시행해 아프리카에 적합한 벼 품종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가장 먼저 성과를 낸 국가가 세네갈인데요. 세네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품종 개발에 돌입한 농진청은 결국 2017년 세네갈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이슬이라는 쌀 품종을 개발해냈습니다. 이슬이 품종은 한국의 식량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 주었던
허문회 박사가 개발한 통일벼를 활용해 개발한 성품종입니다. 1960년대 가난한 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필리핀 소재 미작연구소 1위에 근무하던 허문회 박사는 IR667이라는 품종을 개발해 1972년부터 국내에서 통일벼라는 이름으로 보급됐습니다. 1977년 마침내 쌀자 극자족을 이루게 한 신화적인 품종이죠. 그러나 생산성은 좋지만 밥맛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992년 이후로 자취를 감췄지만 아프리카에서는 한국과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일단 수확량이 좋은 통일벼 계통의 밀양이 13호, 태백을 현지 토착종과 교배시켜 1년에 2에서 3기작을 가능하게 했고 수확량은 1헥타르당 약 10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세네갈 논을 장악했던 사펠 품종을 대체하고 있는데 사헬보다 밥맛이 좋고 수확량도 3배가량 많아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이슬이 품종을 재배 중입니다. 2018년부터 세네갈의 농업연구청이 보금을 시작한 후 재배 면적이 500헥타르에 불과했다가 2021년에는 무려 2만 헥타르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청이 의도했던 것처럼 농가 소득에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세네갈 현지에서 쌀을 판매하는 리페드 이프트라는 단체에 따르면 이슬이 쌀은 킬로그램당 800원에 판매되는 반면 사헬은 약 7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1kg에 100원 차이라면 3배 이상의 수확량을 자랑하는 이슬이를 재배하면 농가 소득이 단순 계산해도 3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세네갈 정부에서도 세네갈 농부들에게도 세네갈 국민들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세네갈 이외에도 아프리카 19개 국가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쌀 품종만 55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말라위에서 2개, 말리에서 1개가 품종 등록을 완료했고 우간다, 케냐, 가나 등에서 8개 품종에 대한 등록 절차가 진행 중이고 9개 국가에서 37개의 품종이 현지 적응 평가를 거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역시도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농가는 줄지만 쌀 소비량은 느는 추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 아프리카의 쌀 생산량만으로 늘어난 소비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 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한국 덕분에 아프리카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네갈의 쌀 농사 기술을 보급했을 뿐인데 세네갈 정부가 전혀 의외의 방법으로 한국에게 보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세네갈 정부가 한국의 경공벽기 FA50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협상 단계에 있고 완전한 구매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세네갈은 한국산 항공기에 상당한 만족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세네갈에 벼종자 보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2016년 세네갈은 한국에게 KT 기본 줄련기 4대를 발주했습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 국산 무기를 수출한 적은 있었으나 항공기 수출은 세네갈이 처음이었죠. 카원에스로 멍멍된 이 훈련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KT 기본 줄련기의 세네갈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었습니다. 세네갈을 뜻하는 S와 세네갈군의 상징과도 같은 테란과의 사자 문양으로 도색해 인도했는데 작년 세네갈 국방부가 주관한 대규모 국가 기동훈련에 참여하면서 외부에 공개됐죠. 그리 넉넉지 않은 정부 재원으로 대당 100억 원을 호가하는 장공기를 구매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공기에 상당히 만족했던 것인지 세네갈이 FA50까지 구매하고 싶다고 나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매 대수와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만약 경공격기를 구매한다면 이 기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전한 것은 그동안 카원에스를 운용한 경험과 필리핀이 공군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FA50이 미친 영향을 첨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역시 FA50을 운용하기 전까지 초음속 전투기가 전부 퇴역해 공중방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 기종 덕분에 공군을 재건해냈습니다. FA50은 T-50 고등훈련기에서부터 타-50 전술 입문기를 거치며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이 한 기종으로 훈련기부터 전투기 역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가격이 대당 500억 원 규모로 비싸 보이지만 조종사 양성이나 공군 운용 측면에서는 경쟁 기종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하죠. 세네갈이 몇 기를 구매할지 알려진 바 없고 실제로 구매할지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한국이 세네갈의 식량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듯합니다. 1970년대 한국은 가을에 수확한 곡물을 겨울에 전부 먹어치우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보릿고개를 겪었습니다. 그러다 비닐하우스를 개발해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백색혁명을 이뤄내 겨울에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은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들에게 차관을 제공하거나 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토양에서 직접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내 굶주림에 시달리던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여주었죠. 이런 것이 진정한 한류가 아닐까요? 한국에서 구매한 K2 전차 K9 자주포를 포함해 각종 기관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기본 훈련은 물론 사격 훈련까지 진행했는데요.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한 게다가 폴란드 대통령의 이를 직접 참관까지 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K2 2차 도입분 물량을 예정보다 3개월이나 빨리 인도받는 등 방산 빅딜 계약은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한국인 직도입 물량을 다 넘기고 나면 2차 계약을 따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는 폴란드 병사들이 한국 무기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30일과 31일 양일간 진행된 이 훈련에선 폴란드로 수출된 K 전차의 첫 시사격이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폴란드 북동쪽의 오르지스 훈련장에서 실시된 이 훈련에서는 K뿐만 아니라 K9의 실사격 훈련 역시 병행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는 폴란드 16기갑 사단 부대원들이 K2 전차 실사격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다는 코멘트와 함께 장병들이 한국산 훈련탄을 K2 전차에 수납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훈련탄들의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차 포용 예강탄이나 풍산행 256 직사포용 등 한글 프린팅까지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K2 전차와 함께 막공수요 따끈따끈한 전용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뒤로도 훈련을 준비하는 사진이 속속 올라오면서 마리우시 부어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까지 이 실사격 훈련에 참관하러 온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폴란드 기갑 사단뿐만 아니라 나토군 역시 참여하여 올해 폴란드에서 열리는 군사훈련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었는데요. 단순히 훈련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을 넘어 적침에 의해 우발적으로 생성되는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과 협력한 군 병력의 기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현지 매체는 K9 자주포의 활약 지원을 받아 K2 전차로 전선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연계에 더불어 해군이나 공군과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 능력을 과시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전군이 동원되는 대규모 훈련인 만큼 훈련에 참관하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군발전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39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폴란드 군대의 재건 및 기술 현대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K2와 K9에 세워놓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 정도로 규모가 큰 훈련을 벌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를 홍보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이유는 폴란드가 현재 러시아의 서진을 틀어막는 최전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그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여전히 폴란드 내부에 남아있는 한국 무기에 대한 반감입니다.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권은 굳이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으로 사이가 나쁜 주변국들을 배척하고 국방력에 투자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폴란드인들은 그 기구한 역사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강한데 더군다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자 지지율이 폭등했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동안은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 야당 지지자들도 적지 않으며 같은 우파 내에서도 한국이라는 외세에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 무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빼앗긴 폴란드 내 유럽계 방산 관계자들도 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무기를 의심하는 언론 플레이를 해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비교군 중 하나가 의외로 크라브 자주포입니다. 크라브 자주포는 다들 아시다시피 K9인 자주포의 차체에다 영국성 포탑을 얹은 K9의 파생형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폴란드인들은 크라프를 자국산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크라프가 태어나게 된 계기 자체를 폴란드가 제공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 전까지는 유일한 운용국이 폴란드였던 데다 생산 역시 배와 하나로부터 각각 라이센스를 제공받아 폴란드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에서는 크라프를 일종의 과도기적 존재로 취급해서
K9을 구매한 뒤엔 기존 보유분의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해버렸지만 폴란드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라프에 더 많은 애정을 주고 있죠. 그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만도 한 게 크라프가 급조되어 만들어진 것 치고는 꽤 나쁘지 않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입니다. 포탑과 차체부터가 전혀 다른 DNA에서 만들어진 것인데도 여기에 더해 방호장치, 화재 진압장치, 전자장비 직사, 조준경 심지어는 폴란드산 사통장치까지 조화롭게 통합시켜놨죠. 폴란드 입장에서는 크라프가 자주 북방이 첫 발판과도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에서 흔히 뒷전으로 물러나는 요건이 있죠. 바로 가격입니다. 크라프의 가격은 K9인 대비 최소 15배에서 많으면 2배까지도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제 운영하는 군이나 실제 구매, 계약을 하는 정부에 속하지 않는 제3자들은 그냥 더 강하고 멋있는 무기를 원할 뿐이고 실용성이나 금전적 문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곤 합니다. 얼마를 들여서 어디에다 쓰는지보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폴란드에도 있었고 이들의 목소리가 폴란드 내 방산 관계사들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면서 마치 이게 폴란드가 당장 목전에 두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다소 하전되어 심지어는 K9의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루머까지 퍼졌습니다. 이는 내용이 자극적일 뿐이고 현지의 일부 여론 외에는 별다른 근거가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주장입니다. 당장 크라프의 포탑은 B사에서 단종시킬 예정이고 하나도 현지에 생산 기지가 생기는데 굳이 크라프의 차체 라이센스를 별개로 유지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K9의 2차 계약이 물거품이 되고 폴란드가 앞으로도 크라프를 사용하려고 해도 자기들끼리는 만들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논거가 없다면 폴란드가 K9 계약을 폐기한다는 주장은 그냥 폴란드가 자주포 없이 러시아와 맞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코앞의 침략자 때문에 국가의 명운이 경각에 달려있는 폴란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할 턱이 없죠. 당연히 이런 루머가 퍼지든 말든 폴란드와의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초에는 케이트 전차의 현지 생산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레오파르트 시리즈의 창정비 및 개량 차례형 장갑차의 생산 경력에 있는 폴란드 현지 군수업체 WZM사가 선정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자리에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을 비롯한 폴란드 군의 핵심 인물들이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케이트 전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나토의 군대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공개적인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죠. 지난주에는 북동부 벵고르 제보에 주둔하고 있는 제11포병연대에서 K9 자주포의 운용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개발사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직원들이 직접 부대를 찾아 폴란드 군인들에게 2주 동안 K9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노하우를 하나부터 10까지 가르쳐줬다고 하죠. 여기 참여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개발자들은 여독과 경로로 지쳐서 초췌한 낯빛을 띠고는 있었지만 폴란드 포병들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 외에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무기를 사모으고 있는데 지금으로선 한국만큼 순조롭게 납품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연은 감안하고 있었던 터라 한국의 철저한 납기 준수는 폴란드 군이 생각보다 여유롭게 전력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올 8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에이브람스 전차가 인도되면 비로소 육군의 새로운 전차 병력 편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8월 15일에는 폴란드 육군의 날에 맞춰서 에이브람스와 K2, K9까지 참여시켜 기갑 전력을 과시하는 열병식을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열병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에어쇼를 개최해서 한국으로부터 최초로 인도받은 FAU-10GP가 폴란드 공군 라운드를 날개에 새기고 첫 비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과 맺은 계약이 위태롭다면 이런 계획이 세워질 턱이 없겠죠. 이번에 폴란드가 대규모 훈련을 하면서 국방부 장관 등 유력 인사도 모자라서 대통령까지 등판에 참관에 나선 것은 이러한 자잘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만 진행되는 사업을 흔들 만한 목소리를 직접 나서 철회하겠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 방산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이처럼 그것을 시기하고 끊는 무리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나타난 한국 한태 시장을 죄다 빼앗겼는데 자기들은 품질의 한계로 한국과 경쟁도 못 해보기 때문에 꿀이 날 만도 하죠. 폴란드에서의 이런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폴란드에 K2와 K9인의 생산시설이 자리잡게 되면 자연히 종식될 것입니다. 한국의 라이센스 기술 이전 정책은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판매국의 토종 방산업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를 거래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군사 동맹을 맺는다는 것, 기술 유출의 우려가 꾸준히 언급되는데도 한국이 무기 수출국한테 적극적으로 라이센스를 추천하는 것은 동맹의 민심을 등지지 않으려는 대보인 것이죠. 아직 폴란드 내부에서는 한국의 속내를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지만 조만간에는 이 뜻이 전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